미중 정상회담이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협상을 보면 타결 직전까지 상대국을 정신없이 몰아붙였는데요. 이번 미중 회담 앞두고는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정상회담 앞두고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자, 뭐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이제 세계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지 않나 싶은데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뭐 이런 것들로 중국을 때리면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한때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의 135%, 중국은 미국산의 147%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요. 이후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미국이 중국산의 57.6%,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산의 한 32.6%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높은 거잖아요. 이것도 많이 높은 겁니다. 네네. 이게 너무 높았다가 떨어지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 건데 예. 여튼 10월 들어서 조금 다시 격화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9월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망을 조금 더 조인 게 시발점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중국이 제2차 히토류 수출 통제 방안을 내놨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해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는데 격화하는가 싶더니 뭐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그다음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의 고위급 회담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은 100%의 추가 관세를 안 하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간 연기하겠다. 뭐 이런 휴전 합의 비슷한 걸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구체적인 합의안을 보도했는데 미국이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서 취재진과의 뭐 질의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중국은 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고 또 관련해서 중국은 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부과하고 있는 이팡 수수료,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미국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논의를 포함해서 빅딜이 나올지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쭉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죠. 달라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협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관세 협상을 돌이켜 보면 온도차가 많이 크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시한을 못 박아두고 말폭탄. 강하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국을 조금 정신없이 몰아붙이다가 얻을 건 다 얻어내고 마무리 짓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쌀이 부족한데도 미국 쌀을 안 사간다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압박을 하다가 협상장에 들어가서는 뭐 상호관세를 내려주는 대신에 5,500억 달러라고 하는 대미 투자기금을 받아냈었죠. 일본이 더 적은 숫자를 가져왔는데 본인이 직접 펜으로 고쳐서 투자기금 숫자를 높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사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도 비슷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타결이 됐던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굉장히 오랜 기간 난항을 겪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행히 일본과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장치를 조금 갖춘 것이라고 평가는 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번 중국 관세 협상은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100% 관세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상회담 전초전 결과도 그러했었고 물론 협상이라는 게 뭐 주고받는 것이다 보니 미국이 조금 물러선 모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와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래 보이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를 이제 아는 게 오늘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 뭐 이건 추정의 영역이기도 한데 이달 초 내놓은 중국의 제2차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가 제대로 먹힌 것이라는 분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는 꽤 오랜 시간 두고 확대가 됐었습니다. 2022년 무렵에 미국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에 맞춰서 2023년 12월에 히토류의 가공 처리 기술을 수출을 통제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제조 기술 누출을 막는 게 일종의 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024년 10월에는 히토류 관리 조례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모든 히토류는 앞으로 국유 재산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이런 7개 히토류 원소 수출 통제를 단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맞불을 놨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오랜 기간 뭐 어떻게 보면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이번 2차 수출 통제는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기존에 7종이던 뭐 수출 통제 히토류 원소에서 5종을 추가해서 12개 종으로 확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관련 원소가 들어가 있는 합금 이런 것들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해외에서 생산된 연구자석 그리고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에 들어간 히토류 이런 것들도 통제 대상에 넣었는데 이게 미국에 조금 아픈 조치일 수 있다. 범위가 이런 많이 분석인 겁니다. 예, 늘어나서 확대가 된 건데 맞습니다. 그게 미국에 그렇게 치명적인 그렇죠. 거군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에 그치지 않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역외 생산품 수출 통제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생산되는 히토류 자석, 그다음에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일단 중국 당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러면 해외 군수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지정한 해외 우려 거래자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등록된 기업들에게는 히토류라든지 히토류가 들어간 반도체 장비를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되고. 카운터 펀치는 이건데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256층 이상 쌓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걸 만드는 데 쓰는 제조 테스트 장비에도 장비에 쓰이는 히토류도 중국 당국의 개별적으로 수출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주기 싫은 반도체 장비 기업에는 중국산 히토류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망을 펼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사실 미국의 전유물이기도 했던 방법이에요. 미국 기술이 쓰인 반도체 장비나 미국 소프트웨어를 써서 만든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지금 대중국 반도체 봉쇄망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영어로는 FDPR이라고 하는 건데 네. 1959년에 도입해서 여전히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의 버릇을 고쳐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두고 미국은 수출 통제를 수출한다 이런 비아냥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이 수출 통제 조치가 자연스레 뒤따라오는 그런 패키지처럼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지킬 수도 없는 게 미국이 해외 우려 거래자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걸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미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몇 배의 벌금,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자산인의 동결이나 압류 조치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사실은 미국이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장량이 뭐 전 세계 35% 정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1차 정광인 산화물 생산은 절반이고 그다음에 재련과 정제 단계로 가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 중국이 수출 통제를 어기고 중국의 수출 통제를 어기고 마음대로 판다. 그러면 히토류를 전혀 얻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던 게 중국이 발표한 2차 히토류 수출 통제 방안이고요. 네, 당장 내일 모레잖아요. 11월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뭐 물러서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미국은 첨단 반도체를 못 쓰게 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AI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같은 첨단 산업의 발전을 누르고 있잖아요. 본인들의 기술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건데 그렇게 첨단 반도체를 독식한 미국의 AI 산업이 사실 최근에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미국 AI 산업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의 대응책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껏 꽁꽁 감춰놨던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파급력이 큽니다. 자,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히토류가 이제 반도체 산업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게 중요하죠. 사실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고가의 장비가 있잖아요. 이게 실리콘 웨이퍼에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도를 새겨 넣는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 히토류는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뭐 촉매제도 활용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자석의 원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도 이 들어가요. 네오디움 연구 자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좀 복잡한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맞습니다. 들어가긴 한데 아무튼 꼭 필요한 거죠, 히토류가. 그렇죠.
왜 필요하냐면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리소그래피, 우리말로 하면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데 쓰이는 고가의 장비거든요. 네. 먼저 뭐 13.5 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매우 가는 빛의 레이저를 쏴서 네. 이 빛을 반도체 회로도인 포토마스크에 투영을 하면 여기를 통과한 빛이 웨이퍼에 똑같은 회로의 패턴을 새기는 뭐 그런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 여튼 그래서 이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는 레이저를 쏘는 조명 광학계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를 그 독일의 자이츠란 광학기업이 만드는데 네, 네. 1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이 부품들이 그냥 유기적으로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5 무게도 1.5톤쯤 되거든요. 네. 아주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자성이 매우 강한 연구 자석이 들어가 있는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자석 같은 경우에 온도가 높아지면 자성이 약해지거든요. 매우 높은 고온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성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광학계는 레이저를 쏘는 만큼 굉장히 고온의 환경이란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자성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게 디스프로슘, 그다음에 테르뷴 같은 그 히토리 원소가 들어간 고성능 네오듐 연구 자석입니다. 어떻게 고온을 버티는 거예요, 이 연구 자석이? 이것도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사실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의 역할이 네오듐 연구 자석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름은 네오듐 연구 자석이긴 합니다만 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이 더 큽니다. 그래서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은 철과 결합해서 네. 고온에서도 자르고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스프로슘과 테르뷴은 모두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올려놓은 히토리 원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당국이 준비한 제2차 수출 통제안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중국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로 사실상 미국 기업의 칩을 몰아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중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과 똑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인텔을 만약에 해외 우려 거래자로 지정을 한다. 네. 그렇다고 하면 ASML은 중국산 히토류가 들어간 연구 자석으로 국자에서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인텔에 만들 팔 수 수가 없게 없어요. 되는 거죠. 예. 물론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수출 통제가 진짜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 2차 수출 통제안이 발표가 된 뒤에 네.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ASML이 만든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인도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ASML이 뭐 재고는 충분히 확보했다.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하튼 이 판세라고 하는 걸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대중국 반도체 봉쇄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면 중국은 독점적인 히토리 공급망으로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못 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번 2차 수출 통제안으로 미국에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또 자기만의 히토리 공급망을 좀 갖추면 네. 되지 않을까. 그렇죠. 미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위해서 사실 미국이 뭐 백방으로 뛰고 있기도 해요. 미국 내에 연구 자석 작업 시설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디스프로슘이나 테르뷴 같은 중히토류 원소를 수출할 수 있는 정제 시설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호주와 히토류 핵심 광물 공급을 위한 협정을 맺기도 했죠.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예. 그다음에 경주에 오기 전에 들렸던 일본에서는 심해 히토류 확보를 위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문제는 이게 당장의 성과가 나오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중국을 탈피한 히토류 공급망을 언제 갖출 수 있을지는 사실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결국 미국도 뭐 중국의 비장의 카드에 뭐 세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고 오늘 뭐 빅딜 뭐 비슷한 회담 결과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보이의 스타맨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